얘야, 내가 다 봤단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증거라도 있으세요? 어머님 이제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당신 아들을 죽여요? 내가 우리 아들 보험금을 노리고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보셨다고요? 어디서요? 꿈에서요? 환청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며느라, 어제 내가 아들 커피에 넣은 약 그게 걱정돼서 그래. 어머님, 정말 불쌍하시네요. 노후가 너무 외로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망상까지 제가 신고라도 해드릴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더 마음이 아프구나.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주길 바랐는데. 더러워서 못 살겠네. 어머님, 그러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며느라, 마음을 돌려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아니, 남편 죽여서 얻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요? 웃기시네. 이렇게 된 게 다 내 잘못인가? 내가 며느리로 잘못 들인 걸까? 어머님, 이러시다가 진짜 큰일 나실 수 있어요. 제가 녹음하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인 김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내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가 며느리의 본색을 알게 된 날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아들이 어떤 아이였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온갖 고생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땀 흘려 일했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제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해심 많고 착한 아이였죠.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는 아들을 데리러 가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죠. 제가 이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을 그 며느리가 죽이려고 했다니.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며느리를 참교육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5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 아들이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울지 마. 그 작은 손이 제 눈물을 닦아주던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아들은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귀가할 때 우리 아들은 항상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곧 와요. 엄마가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다른 아이들은 울고 떼쓰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어른스럽게 기다렸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아들은 참 착했어요. 학교 준비물이 필요할 때면 전날 밤에 살짝 메모를 제 베개맡에 두곤 했죠. 엄마, 미안해요. 준비물이 필요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써놓은 쪽지를 보면서 저는 매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아들 운동회 날이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날이라 못 간다고 했더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괜찮아요, 엄마. 나는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는 식당 주인에게 무릎까지 꿇고 사정해서 반나절 휴가를 받아냈습니다. 운동회에 늦게라도 가보니 아들이 개주를 하고 있었어요. 달리기를 잘했던 아들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더군요. 엄마 올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저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꼭 올 거라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새벽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아들은 고집을 부렸죠. 엄마, 나도 이제 도울 수 있어요. 엄마 혼자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항상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숙제는 다 했는지, 반찬은 맛있게 먹었는지 물어보면 항상 웃으면서 대답하곤 했죠. 엄마, 나 혼자서도 잘해요. 엄마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죠. 한 번은 제가 도시락을 싸들고 도서관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 밥은 먹고 공부하니? 엄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제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죠. 월말 고사 성적표였어요. 전교 3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험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다니. 혼자 키우면서 늘 불안했거든요.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이 삐뚤어진다는 말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저는 믿었어요. 우리 아들은 달라질 거라고. 아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날이면 꼭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은 12시에 들어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PC방에 가는데 우리 아들은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매일 밤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추워도 우리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걸 보기 전까지는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은 도서관 앞 벤치에서 기다리다가 졸았나 봐요. 누군가 어깨를 두드려서 보니 아들이더군요. 추운 날씨에 덜덜 떠는 저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울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들어갈게요.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시험 기간이면 더 바빠졌어요. 아침 일찍 김밥을 싸서 도서관으로 가져다 주고 밤에는 간식을 들고 또 갔죠. 다른 엄마들은 과하다고 했지만 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저는 매일 밤 도서관 앞을 지켰죠. 아들이 힘들어할 때면 몰래 간식을 사다 놓고 추운 날엔 핫팩도 숨겨두고 그랬습니다. 대학교 입시 원서를 쓰던 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꼭 인서울 할게요. 그동안 고생하신 엄마, 이내 꼭 갚을게요. 그날 밤 저는 교회에 가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붙게 해달라고, 아들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마룻바닥이 딱딱했지만 무릎 꿇은 채로 밤을 지새웠어요.
합격자 발표 날이었어요. 아들은 PC방에서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따라갔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뛰어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죠. 하지만 아들이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외쳤어요. 엄마! 엄마! 합격이에요! 외대에 붙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들은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아들을 둔 걸까요? 합격 축하 파티는 소박했습니다. 동네 자장면 집에서 자장면 하나씩을 시켰죠. 하지만 그 자장면이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장면을 먹으면서도 계속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흘린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죠. 여보, 우리 아들 잘 자랐죠?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그날 밤 아들 방에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작은 쪽지가 있더군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쪽지를 보면서 또 한 번 울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자기 꿈을 이루어가는 걸 보는 게 제 꿈이었는데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아들은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통번역을 전공하면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말렸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렸죠. 엄마, 이제 제가 용돈 벌어서 써야죠. 그리고 이렇게 일하면서 실전 영어 회화도 늘어나요.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손님들과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더군요. 집에 와서는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곤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해맑았는지. 3학년 때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게 됐어요. 저는 많이 걱정됐지만 아들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매일 할게요. 이번 기회에 영어 완벽하게 배워서 올게요.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던 날, 공항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들은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떠났죠. 그날부터 1년 동안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야 했지만 전 행복했어요. 아들은 현지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수업도 잘 따라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심지어 현지 신문사에서 인턴십까지 했다더군요. 교수님들도 우리 아들을 무척 예뻐하셨대요. 1년 후에 돌아온 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영어가 마치 한국말처럼 자연스러워졌고 자신감도 넘쳤죠. 그때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정말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은 유명 외국계 기업의 통역 파트에 지원했어요. 면접 보러 가는 날, 양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관님이 제 영어 실력을 칭찬해 주셨어요. 이력서에 쓴 교환학생 경험도 좋게 보셨대요. 결국 아들은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연봉도 꽤 높았어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아들이 저를 고급 식당으로 데려갔죠.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책임질게요. 이제 그만 일하세요. 하지만 전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아들이 번 돈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직장도 구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작년 봄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걱정이 조금은 덜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회사에서 만났어요.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주임인데,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일주일 후 아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본 제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항상 싱그럽게 웃는 얼굴.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고급스러운 한과 세트를 들고 왔더군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였어요. 어머님께서 전통 과자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선물 골랐어요.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서도 예쁘게 먹었고, 말할 때마다 저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죠. 어머님, 식사하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제가 반찬 더 드릴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정말 사랑이 가득해 보였거든요. 아들도 며느리만 보면 눈을 반짝이며 웃었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어찌나 예쁘게 허락을 구하던지. 그래, 우리 며느리 하면 되겠다. 그날 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될 줄은. 첫 만남 이후로 며느리는 정말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서 도와주곤 했죠.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님은 잠시 쉬세요. 아이고, 그러다가 손 거칠어지면 어쩌나. 괜찮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고무장갑을 꼭 끼고 설거지를 하더군요. 손 관리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모습이 기특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예약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모시러 갈게요. 어머님 기침 소리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도 타주고 집에 와서는 달쭉까지 끓여주더라고요. 서윤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 전 진짜 어머님이 친엄마 같아요. 이렇게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명절 때는 더 대단했어요. 차례 음식을 준비할 때도 며느리가 전날부터 와서 도와줬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처럼 음식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시댁 음식은 제가 다 하고 싶거든요. 정성스럽게 전 부치는 법도 배우고 제사상 차리는 법도 배우고 틈틈이 메모도 하면서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아들을 대하는 모습은 더 예뻤어요. 피곤해 보이는 아들 어깨를 주물러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스레 싸주고. 어머님, 우리 오빠가 회사에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챙겨줄게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전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들과 정말 잘 어울리는 짝을 만났구나. 이제 정말 걱정 없겠구나. 작년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때였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며느리가 제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 신부화장하러 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무슨 말인데? 지금까지 저희 곁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진짜 딸이 되어 효도하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며느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죠. 하지만 제 눈에는 드레스보다 더 빛나는 게 보였어요. 행복에 젖은 며느리의 눈빛이었죠. 어머님 어떠세요?
제가 드레스 잘 어울리나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지? 시기 시작되고 제가 아들의 팔짱을 끼고 입장할 때였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오늘만큼은 우리 아들 앞에서 울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었거든요. 하객들이 다 돌아가고 신혼부부가 허니문을 떠나기 전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오빠 잘 모시고 살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는 제가 잘 모실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을 배웅하면서 전 생각했어요. 아,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이 꾸려지는구나.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구나. 남편 사진 앞에서 기도했죠. 여보, 우리 아들 장가 갔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정말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곧 닥칠 끔찍한 일들을. 신혼의 단꿈도 잠시.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결혼 초기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아들과 살림을 꾸리면서 겪는 어려움이려니 했죠. 하지만 점점 수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릴 때면 그 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통화하러 베란다로 나가는 날이 잦아졌고 통화 후에는 한숨만 쉬었죠. 어느 날은 제가 며느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이번 달도 벌써 300만 원이나 보냈잖아요. 네, 알아요. 빚 독촉 온다는 거. 하지만 저희도 이제 막 결혼해서 힘들어요. 전화를 끊은 뒤 며느리는 한참을 울더군요. 제가 달래주려 했지만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했네요. 잠깐 화장실 좀. 그렇게 도망치듯 화장실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묻어 있다는 걸 엄마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서윤아, 무슨 고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그렇게 얼버무리는 며느리를 보면서 전 무언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릴 만큼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지난달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구토와 어지러움을 심하게 호소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거였죠. 어머님, 오빠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들은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계속 속이 메스껍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은 원인을 찾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아침에는 괜찮았잖아.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점심 먹고 커피 마신 뒤부터 갑자기. 그때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자르듯 끼어들었죠. 어머님, 제가 오빠 옷 가지러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뭔가 허둥대는 듯한 모습이 이상했지만 그때는 단순히 남편이 아파서 정신이 없는 거려니 했죠. 입원 이틀째 아들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또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위내시경도 피검사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간호사들도 수군거렸어요. 원인 모를 구토와 어지러움이라니. 그리고 점점 아들의 상태가 나빠지는 게 이상하다고. 며느리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와서 아들의 커피를 타주었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웠겠지만 커피를 마실 때마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식단 조절을 위해 병원식 외에는 일절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계속 커피를 가져왔죠.
그날 밤 아들이 잠든 사이 전 병실 화장실에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려다가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오빠, 이거 마시고 좀 쉬어요. 제가 특별히 탄 거예요. 화장실 문틈으로 보니 며느리가 아들 옆에서 뭔가를 타고 있었어요.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컵에 넣는 것 같았죠. 제 눈이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히 보이진 않았어요. 서윤아, 그게 뭐니? 제가 나오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더군요. 황급히 봉지를 가방에 넣으면서 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영양제예요. 회사 동료가 추천해준. 하지만 전 며느리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더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죠. 아들이 커피를 마시고 구토할 때마다, 며느리가 병실에 혼자 있을 때마다 전 불안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간호사에게 살짝 말했더니 의사가 혹시 모르니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의 몸에서 수은 성분이 검출됐어요. 의도적인 중독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저는 며느리에게 혹시 무슨 일인지 모르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환자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죠. 하지만 아들의 엄마인 저는 알았어요. 제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고 결정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죠. 어머님,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어떻게 남편을 증거라도 있으세요? 경찰은 아들의 커피와 링거액을 수거해서 검사했고 CCTV도 확인했어요. 병원 약국의 출입 기록도 조사했죠. 하지만 모든 게 깔끔했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네요. 수은, 중독이 의심되지만 이게 의도적인 투약이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형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 이야기해 주셨어요. 수사를 계속하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며느리의 알리바이도 완벽하고 구입 기록 같은 증거도 없대요. 어머님, 저는 억울해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너무 미워한다고, 아들을 독점하려 한다고, 되레 저를 치매 아니냐, 선망 증세 보이는 거 아니냐며 모함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퇴원한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믿고 있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죠. 엄마, 왜 서윤이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잘했다고. 하지만 전 알아요. 증거는 없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또다시 위험해질까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편이 되었고 전 혼자가 됐죠. 엄마, 이제 그만해요. 서윤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아들은 오히려 제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퇴원하고 나서는 제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만 바라보다가 문득 아들 집으로 향했죠. 멀리서라도 우리 아들이 무사한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동네 약국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뭔가를 사려다가 제가 있는 걸 보고는 황급히 도망가듯 나가더군요. 약사님께 물어보니 수면제요. 처방전 없이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가시던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수면제라니, 이번에는 또 무슨 계획을?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고 며느리는 여전히 천사처럼 웃으며 아들을 챙기고 있죠. 어머님 왜 저를 이렇게 오해하세요? 전 정말 억울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도끼를 저 혼자만 보는 걸까요? 아들의 커피를 타는 며느리의 손길이 마치 독을 풀어넣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다시 찾아갔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 더는 이렇게 불안해 떨며 살 수 없었거든요. 얘야, 내가 다 봤단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증거라도 있으세요? 어머님 이제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당신 아들을 죽여요? 내가 우리 아들 보험금을 노리고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보셨다고요? 어디서요? 꿈에서요? 한청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며느라, 내가 아들 커피에 넣은 약. 그게 걱정돼서 그래. 어머님, 정말 불쌍하시네요. 노후가 너무 외로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망상까지 제가 신고라도 해드릴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더 마음이 아프구나.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주길 바랐는데. 더러워서 못 살겠네. 어머님, 그러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는 그 가식적인 미소도 없었죠. 마치 독사처럼 차갑게 저를 노려보더군요. 어머님, 이럴싸가 진짜 큰일 나실 수 있어요. 제가 녹음하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면 될까요? 그 순간 전 알았어요. 제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며느리는 너무나 완벽하게 자신의 범행을 숨겼고, 저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또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하지만 그 표정이 너무나 차가웠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하시죠. 더는 못 참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처음 듣는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게 키운 아들인데 어쩜 이렇게 남처럼 차가워질 수 있을까요?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며느리가 보여준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제가 분노에 차서 했던 말들, 증거도 없이 던졌던 의심의 말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무섭고 날카로웠나요?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아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제가 며느리를 찾아가 했던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살인자라고 몰았던 것, 독약을 탔다고 의심했던 것, 보험금을 노렸다고 했던 말까지. 엄마가 이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서윤이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대요. 우울증 약도 먹고. 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어요. 며느리가 수상하다는 것,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 하지만 아들의 귀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죠. 오히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었어요. 아들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어요. 어린 시절 항상 엄마 사랑해요 라고 외치며 안기던 그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아들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며느리는 제 모든 행동을 녹음해뒀더군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 약국에서 있었던 일, 심지어 그들의 집 앞에서 서성였던 것까지 모두 증거로 남겨뒀어요. 제가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처럼 보이게. 이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서윤이는 당분간 상담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허망하게 주저앉아 아들의 바지춤을 붙잡았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조용히 떼어내더군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렇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죠.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을 꺼내보았어요.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유치원 졸업식 때, 초등학교 운동회 때, 매 순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아들의 모습. 그 해맑은 웃음이 이제는 저를 향해 다시는 보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아들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모습. 며느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커피를 타는 장면. 하지만 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처음 며칠간은 미친 듯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하지만 답장은 없었죠. 확인조차 하지 않더군요. 식당은 문을 닫았어요. 일을 할 정신이 없었거든요. 밤낮으로 아들 집 근처를 서성거렸죠. 멀리서라도 우리 아들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다 며느리와 마주친 적이 있어요. 슈퍼마켓 앞이었는데 며느리는 당당하게 저를 보더니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마치 제가 스토커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더는 그 근처도 가지 못하게 됐죠. 어머님이 또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린다고 하더라.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며느리가 일부러 소문을 내고 다닌 걸까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마저 이상해졌어요. 밤이면 아들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어봐요. 아직도 고등학교 때 입었던 교복이 걸려있죠.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양복도.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나요? 아들이 멋진 직장도 구하고 착한 며느리도 얻었다고 좋아했던 게 불과 1년 전인데 요즘은 매일 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뭔가를 먹이는 꿈이었죠. 땀에 흠뻑 젖었겠는데 창밖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동네 파출소에도 가봤어요. 하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증거가 없다고. 오히려 제가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매일 밤 휴대폰을 붙잡고 울어요.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죠. 가끔 택배 아저씨가 잘못 들고 온 아들 앞으로 온 우편물을 보면 그제서야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실감해요. 얼마 전에는 동네 마트에서 아들을 마주쳤어요. 반가워서 달려가려는데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방향을 틀어 도망가듯 사라져버렸죠.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혹시 제가 정말 망상을 한 걸까요? 한 달 전의 일이었어요.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죠. 아이고, 순자씨. 축하드려요.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아드님 부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길가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죠. 우리 아들이 아빠가 된다고요?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한참을 시장 골목에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일어날 힘이 없었죠. 아들이 아빠가 된다는데, 제가 할머니가 된다는데, 왜 이렇게 눈물만 나는 걸까요? 그날 밤 다시 꺼내본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 첫 돌 사진을 보면서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들의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속에는 남편도 있었죠. 셋이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아빠가 된대요. 당신도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났죠. 며느리가 아들 커피에 탔던 그 하얀 가루.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손주는 과연 안전할까? 그 생각을 하자 자꾸만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어요.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며느리가 나왔어요. 아기 분유를 타는데 그 모습이 그날 커피를 타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거예요. 식은 땀을 흘리며 깼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꽉 붙잡고 있었죠. 이제 지켜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생긴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제였어요. 갑자기 울린 전화.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얼마나 기다렸던 이름인가요?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떨고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서윤이가 임신했어요. 많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몇 번이나 이 순간을 상상했었는지. 하지만 막상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안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죠. 엄마, 우리 많이 힘들어요. 친정에서도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걸까?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고도 용서가 될 줄 알았니? 그렇게 매몰차게 갈 때는 언제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해야 연락을 하니? 볼 일 없다.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전화를 끊고 난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거리의 소음도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것만 같았어요. 주방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에요. 아들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찬장 위에는 아직도 아들이 어릴 때 쓰던 젖병이 있어요. 한 번도 버리지 못하고 고이 모셔둔 거죠.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 손주가 사용할 젖병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아들의 베네저고리가 아직도 그대로예요. 노란색이 조금 바랬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하네요.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그 떨림이 이제 우리 아들도 그 떨림을 느끼겠죠. 하지만 자꾸만 그날이 떠올라요. 며느리가 아들의 커피에 탔던 하얀 가루,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아들의 모습,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까지.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 아들이 아플 때면 이렇게 달을 보며 기도했었죠. 오늘도 똑같이 달을 보며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뱃속에 우리 손주를 위해.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어요.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자꾸만 흘러나왔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선택해야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아픔을 준비하는 걸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우리 손주였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 그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죠. 한 달 뒤 아들이 문 밖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이도 진심으로 죄송하대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들의 진심이 문을 통과하여 제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듯
저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 동안 잠겨 있던 문을 결국 열어주었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리고 문을 열기까지 그 짧은 순간이 왜 이리 길게 느껴지던지 어머님, 며느리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입덧이 심했다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더군요. 배가 조금 불러있는 게 이제 슬슬 표가 나기 시작하나 봐요. 어서 들어오렴. 거실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뭘 물어봐야 할지, 자꾸만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며느리가 눈물을 보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 예전에 그 차가운 손이에요.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죠. 아들은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고개를 들더니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잊지 못하는 아들. 제 아들이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있었나요? 저도 모르게 아들 어깨를 안아주려다가 문득 멈칫했어요.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뿌옇게 보이는 우리 손주. 그 작은 생명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아이는 과연 안전할까? 이제 곧 5개월이에요. 다음 주에 성별도 알 수 있대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여요. 가방 안에 뭐가 더 있는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진 않은지. 어머님,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정에서도 도움을 받기 힘들고. 며느리의 눈물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이제는 분간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눈물도 이렇게 진짜 같았는데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주방으로 가려 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죠. 너는 가만 앉아 있거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심장은 계속 쿵쿵거렸어요. 매일 아침 우리 아들 곁에서 다시 시작될 일상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워요.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난 후 한참을 현관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저 작은 생명.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가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새벽,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군요. 엄마, 이제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아들은 그대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늘 씩씩하고 당당하던 제 아들이. 서윤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이후로 처음 보는 눈물이었죠. 며느리도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힘들게 해드려서. 알고 보니 육아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아이가 밤낮으로 울고 둘 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게다가 친정의 도움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없이는 정말 못 살겠어요. 며느리의 품에 안겨 있는 우리 손주를 보니 가슴이 미어져요. 저 작은 생명이 고스란히 겪고 있을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자꾸 그날이 떠올라요. 하얀 가루, 아들의 커피, 그리고 병원에서의 그 끔찍한 시간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등을 돌려야 할까요? 이 힘든 결정을 혼자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지인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이야기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2세가 되신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2021년 늦가을, 경기도 모처의 한 고급 요양원. 밖에서 보면 마치 특급 호텔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외관, 잘 가꾸어진 정원, 분수대까지. 누가 봐도 평범한 요양원은 아니었죠. 입구에는 금빛 로고가 반짝이고 로비는 호텔처럼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3층에 있는 특별 입원실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아침 8시 요양원 2층의 한 방. 창가에 홀로 앉아 계신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영호가 올까? 아들의 이름을 작게 읊조리며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팔아 이곳에 들어온 지 어느덧 6개월. 처음에는 매일같이 오겠다던 자식들의 발걸음이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엄마, 여기 시설 좋죠? 간호사들이 24시간 계시고 프로그램도 많고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으로 일부러 알아봤어요. 집 한 돈으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남은 돈은 나중에 엄마 필요하실 때 쓰시라고 따로 잘 모아둘게요. 자식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그 말들이 진심으로 들렸는데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싱글 침대, 작은 옷장, 그리고 TV. 겉보기에는 부족함 없어 보이는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밥을 먹고 가끔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였죠. 식사 시간입니다. 간호사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층의 다른 노인들도 한 명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할머니처럼 혼자였고 가족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외로운 눈빛들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순자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요양원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한마디. 내일부터 3층 입원실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순자 할머니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모의 아픈 선택과 자식들의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늦은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입원실로 간다고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네, 간호팀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짐을 챙기시면 직원들이 도와드리러 올 거예요. 직원의 말투는 마치 일기예보를 읽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에 온 이후로 3층 입원실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기 올라가면 약으로 사람을 조절한다더라. 한 번 들어가면 가족들도 못 만난다는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어. 입주자들 사이에서 돌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녀분들께서 요양원비 조정을 요청하셨거든요. 3층으로 옮기시면 비용이 좀 절감됩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비를 아끼기 위해 자신을 입원실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내 집 판도는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녀분들과 상의하셔야. 직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영호야, 내일 날 입원실로 옮긴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숨소리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거요. 엄마, 죄송한데 요양원비가 자꾸 오르는 바람에. 내 집 판도는? 그걸로 충분히 낼 수 있잖아.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그게 동생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급한 불을 좀 껐어요. 뭐라고?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을 판 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약속했던 그 돈을. 엄마, 곧 다시 갚을 거예요. 동생이 사업만 좀 피면. 거짓말이지? 이럴 순 없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흐느끼던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자식들을 너무 믿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3층 입원실로 끌려가 약물 처리된 채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도망치는 것.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요양원에 살고 있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이던 분이었죠. 순자 씨, 3층 이야기는 들으셨죠? 철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올라가야 한대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나가셔야 합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네. 무슨? 3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봤어요. 할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2달 전 저와 친하게 지내던 병철 씨라고 아세요? 그분도 3층으로 올라갔어요. 처음엔 가끔 뵐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죠. 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궁금해서 몰래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침대에 묶여 있더군요. 약물로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면회도 못하게 하고.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양원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과 결탁한 악덕 업체예요. 하지만 제가 어디로 가죠? 집도 없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제 고향이 통영입니다. 바닷가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함께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점잖고 조용하던 철수 할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랑 같이 가신다고요? 네, 사실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요양원에서 느꼈던 차가움과는 전혀 다른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머니가 망설이고 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새벽 4시 경비 교대 시간에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미 택시도 불러놨어요. 지금은 짐을 최소한으로 챙기시고 그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선택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망자가 된다는 것. 그것도 이 나이에. 하지만 3층 입원실의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요. 마침내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을 살 때입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만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도망이라는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작은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영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 그때만 해도 모두 행복해 보였는데. 이럴 줄은 몰랐지. 사진을 보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 영민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형한테 전화 받으셨다면서요? 영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엄마 돈을 좀 썼어요. 곧 갚을게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그래서 날 입원실로 보내기로 한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요양원비가 너무 비싸서. 내 집 판 돈이면 10년은 넘게 지낼 수 있는 돈이었어.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입원실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세심한 케어를. 그만해라.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옷장을 열어 꼭 필요한 옷까지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을 이렇게 두고 간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가벼운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것만 가져갈게요.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선 제 방에서 기다리시죠. 여기선 금방 발각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복도를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밤 순찰은 이미 지나간 뒤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방에 도착해서야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시간 후면 경비 교대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도망쳐도 되는 걸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할머니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시계는 어김없이 새벽 4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요양원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복도를 확인하고 순자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시작됩니다. 준비되셨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경비실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예정된 시간이 되자 밤 근무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대 시간이 다가오자 졸음이 쏟아지는지 하품을 하며 뒤편 흡연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날 수 있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터라 한 계단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도착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철수 할아버지가 재빨리 청소도구함 뒤로 할머니를 이끌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계단을 내려와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청소도구함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휴, 하마터면. 할머니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방 쪽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감시가 가장 허술한 곳이라는 걸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안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주방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때 철수 할아버지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저 밤마다 소화가 안 돼서요. 물 한 잔만 얻어 마시려고. 아이고, 박 할아버지세요? 들어오세요. 주방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로비에서 물 마시고 올라갈게요. 할아버지는 재빨리 할머니를 이끌고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자유의 첫 숨결이었습니다. 저기 택시가 와 있네요. 빨리 가시죠. 미리 불러둔 택시가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양원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순자 할머니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빨리요! 두 사람은 서둘러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님, 통영으로 가주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요양원 정문으로 직원들이 뛰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순자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요양원. 6개월 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던 그곳으로부터 드디어 탈출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된 걸까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녘의 고속도로는 한적했습니다. 택시는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순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팔아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결국 도망자가 되어 이렇게 달아나다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망자가 아닙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식들이 빼앗은 재산도, 요양원이 훔쳐간 자유도 이제는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때예요.
택시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주변 풍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큰며느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받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 작은아들, 큰아들. 번갈아가며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엄마, 어디 계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문자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두는 게 좋겠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천천히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낯선 도시들이 스쳐 지나갔고 점점 바다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잠시 휴게소에 들렀다 가면 어떨까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해 잠시 쉬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한 선택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매점에서 김밥을 사 들고 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시죠? 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통영에서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올 텐데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뒀습니다. 변호사도 만나고 자식들이 불법으로 재산을 가로챈 증거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맞설 때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할머니에게도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다시 택시에 올라탄 두 사람. 이제 통영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드디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물결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작은 어촌마을 끝자락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이에요. 철수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울타리에는 해당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지은 집입니다. 가끔 와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오셨어요? 옆집 할머니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근데 이 할머니는 누구? 철수 할아버지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제 친구분이세요. 이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잘 되셨네요. 옆집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 2개와 부엌,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대청마루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정착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은 제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이불도 있고 간단한 주방용품도.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재빨리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벌써 찾아온 걸까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행히 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원장은 마을 이장집으로 보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수소문을 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대책을 세워뒀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들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이제 시작해주세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이장집을 시작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순자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인데 요양원에서 무단 이탈을 하셨어요. 혹시 보시면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수 할아버지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좋은 요양원에서 왜 도망을 가셨대? 한 할머니가 되레 원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게 치매 증상 때문에. 이상하네. 아까 배웠을 때는 정신이 또렷하시던데.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시각 순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는 통영의 한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님의 재산을 불법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요양원 측의 불법 행위도 심각합니다. 강제 입원을 통한 감금, 과다한 약물 투여, 이미 비슷한 피해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3층 입원실의 경우 여러 건의 인권 침해 신고가 있었어요. 자식들과 요양원이 결탁해서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수법이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식들을 상대로 한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요양원은 불법 감금 미수와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시죠? 큰아들 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호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작은 아들 영민도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요양원으로 돌아가시죠. 영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돌아가다니. 날 입원실에 가두려고 했잖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엄마 건강을 위해서. 거짓말 마라. 처음으로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돈을 빼앗고 날 가두려고 했잖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자식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집으로 가시죠. 영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집이라고? 내 집은 너희가 이미 팔아버렸잖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보렴. 할머니의 질문에 자식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작은아들 영민 씨 명의로 된 부동산 매입 계약서입니다. 날짜가 어머님 집을 파신 직후네요. 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양원과 주고받은 메일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입원실로 전환하면 요양비 50% 할인 가능합니다. 환자 통제는
약물로 확실히 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게 무슨,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철수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평생 감옥 같은 곳에 가두려고 했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영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불법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도 불법 감금, 미수와 사기 혐의로 고발됩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건 확보되어 있어요.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돈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영민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돈을 돌려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렸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경찰과 함께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순자 할머니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경찰관 2명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저 할머니를 체포해주세요. 치매 환자인데 무단으로 요양원을 이탈했습니다. 원장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보실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고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3층 입원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경찰관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대에 묶인 채 방치된 노인들, 과다한 약물을 투여받는 모습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 간호사가 제보한 영상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불법 약물 투여, 기록, 요양비 횡령 자료, 그리고 자식들과 주고받은 메일까지 모두 불법 행위의 증거입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건 다 조작된. 조작이라고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며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모두 3층 입원실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약물과다 투여로 의식불명이 되셨고. 어떻게 이런 짓을? 요양원 원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발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부터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수많은 노인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자식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야 그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해서. 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밝혀진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들과의 재회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할머니의 자식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구속되었고 3층 입원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불법적으로 빼돌려졌는지가 밝혀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아들 영호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자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만이 내 소원이다. 할머니의 한마디에 자식들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할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했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이제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새롭게 시작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은 매주 통영의 할머니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가족의 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환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작은 어촌 마을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바다가 보이는 마당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통영에서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순자 할머니도 마을의 일원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법원에서였습니다. 요양원 사건 재판이 곧 시작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증인으로 꼭 출석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요양원 측 변호사들이 할머니를 회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고소만 취하해 주신다면. 진술만 바꿔주시면 원하시는 만큼. 철수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마세요.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자식들은 매주 찾아왔지만 아직도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 영민은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결국 부도가 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기로 했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층 입원실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용기 내주신 덕분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그들의 간절한 부탁에 할머니는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검사는 요양원의 충격적인 실상을 하나둘씩 밝혀나갔습니다. CCTV 영상, 직원들의 증언, 약물 투여 기록.
모든 증거가 요양원의 잔혹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3층 입원실은 사실상 감옥이었습니다. 전직 간호사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환자들에게 과다한 약물을 투여하고 면회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맡긴 재산은 원장이 임의로 사용했죠. 순자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은 숨죽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증언이었지만 점점 단단한 의지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 요양원이 공모해서 노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고급 요양원들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자산가 노인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요양원 측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결국 원장은 고개를 숙였고 공범들도 하나둘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니. 판사의 탄식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요양원 원장과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진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은 수많은 노인들의 인권을 지키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요양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후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는 홀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정의가 승리한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할머니를 찾아왔고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피해자 가족들의 진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남은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뭔가 해봐야지. 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통영 바닷가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커피 대신 전통차를 팔고 할머니가 직접 만든 절편을 내놓는 아담한 공간. 특히 노인들은 무료로 쉬었다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카페는 금세 입소문이 났고 전국에서 노인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닌 노인들의 쉼터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순자 할머니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끓이던 순자 할머니 앞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영호와 작은아들 영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재판 이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할머니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엄마의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서. 영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감정이 할머니를 휘감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영민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지만 이제는 작은 분식집을 열어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 영호도 회사를 그만두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카페에서 직접 우린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손수 만든 절편도 내놓았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 맞아? 옛날 맛 그대로네. 자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바다에서는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하는 힘이 있었나 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카페는 통영의 명소가 되어 있었고 순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는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할머니는 텃밭에서 난 허브로 차를 만들었고 할아버지는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맛은 이제 통영을 대표하는 맛이 되었습니다. 특히 카페를 찾는 노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친 모습으로 들어왔다가도 이곳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나면 얼굴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는 매일 오는 게 낙이에요. 노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달라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할머니의 떡을 맛있게 먹는 손주들의 모습에 할머니의 눈시울은 촉촉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지냈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순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른 노인들의 삶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카페 문을 닫은 뒤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두 사람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할머니의 물음에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차례니까요. 요양원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이제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새로운 행복이 채워지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배운다고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오히려 더 빛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가 통영에 정착한 지도 3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카페는 이제 노인 인권 상담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찾아왔고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달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갖게 되었고 손주들은 방학이면 할머니 집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노인 인권 공로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를 조용히 사양했습니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노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할머니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할머니에게 들꽃 한 송이를 선물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 여름이면 수국, 가을이면 코스모스. 계절마다 다른 꽃으로 할머니의 아침을 설레게 했습니다. 요양원 사건 이후 전국의 요양시설들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정기적인 감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노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도 강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꾼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통영의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동화처럼 전해졌고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여전히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보며 걷는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도망친 게 아니었네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거였죠. 이제 순자 할머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통영의 작은 바닷가, 카페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요양원을 탈출했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할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철수 할아버지와의 사랑, 자식들과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것. 이 모든 것들이 72살의 나이에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은 이제 그저 먼 과거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대신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이 할머니의 삶을 채우고 있었죠. 우리 같은 노인들도 꿈을 꿀 자격이 있어요. 카페를 찾아온 노인들에게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이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닌 부모님의 행복한 미소를 지켜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가장 예쁘네. 큰아들 영호가 한 말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들꽃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이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선택한 한 여인의 용기,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다 준 기적 같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을 용기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순자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내 선택은 옳았다. 늦더라도 행복을 찾아 떠난 그 선택이 통영 바다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오늘도 손을 잡고 걷습니다. 여기까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